텅 빈 우주는 정보로 가득하다. 고대로부터 지각 있는 선지자들과 점성술사들은 인간과 광활한 대자연과의 연관관계를 깨달아 우주와의 합일되는 지혜를 얻으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양자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관심사들이 점차 풀려가고 있으며 특히 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수수께끼들이 증명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의 두개골 정중앙에 솔방울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송과선에 대한 연구는 경이롭다. 송과선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것을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UCLA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발레리 헌트 박사는 인체의 에너지장을 찍을 수 있는 카를리안 카메라로 뇌 활동을 촬영해 보았더니 송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장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비로운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과 감사함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선명한 보라색으로,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수록 맑은 흰색으로 확연하게 머리 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훤히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1958년 미국 예일대학의 아론 러너 박사와 그 연구팀은 안구 바로 뒤에 두개골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송과선은 완전히 깜깜한 곳에 박혀 있으면서도 수정체, 각막, 안막은 물론 광수용체 세포를 통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프랑스 국립산업환경연구소의 시몽 바크니에 교수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시드니 랭 교수는 라디오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인 지르코늄 수정이 인간의 뇌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송과선에 들어있으며 물리적 장애물에 관계없이 목표를 찾아가도록 전자기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송과선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밀입자까지도 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밖을 훤히 볼 수 있는 천리안이며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더욱 밝아지는 투시력으로 그것이 신비한 힘을 얻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통하도록 교신하는 제3의 눈으로 불리고 있다. 바로 이 송과선이 물리적 장벽을 투사해 모든 걸 볼 수 있는 머릿속에 비친 마음의 눈으로 우주와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깨달음의 내공이 깊은 사람일수록 머리 부분에 있는 송과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인 오라 현상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인간이 마음을 열면 열수록 송과선을 둘러싼 오라가 더욱 더 커진다. 일명 우리는 이 오라를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영적 경지에 오른 성자들인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리 윗부분의 원으로 인체의 에너지장인 아우라가 바라고 있는 범위는 무한대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은 물리적 장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우주와 교신하는 안테나 장치임이 밝혀진 것이다. 일례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보자.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알려진 비둘기는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보통 조류들은 시력이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시력이란 보이는 곳에서만 자세하게 볼 뿐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 비둘기에게 진정제를 투입해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뒤 밖이 안 보이는 검은 박스에 집어넣어 그 박스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진 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박스를 개방하여 그 비둘기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보았다. 그래도 비둘기들은 집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 90회 회전하는 세 장에 집어넣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갖다 놓았다. 그래도 비둘기는 역시 집을 찾아갔다. 그렇다면 비둘기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집을 찾아가는 것일까? 하고 의심을 하며 이번에는 비둘기의 후각 기능을 마비시키고 테스트를 해보았다. 그래도 역시 비둘기는 제 집을 찾아갔다. 이상하네? 어느 길을 따라 집을 떠나는지 모르게 했는데도 찾아오다니 정말 신기한 노릇이다. 일례를 들어 바다새인 엘버트로스도 그렇다. 태평양 섬에서 붙잡아 5,000km 떨어진 북미 해안에 데려다 놓으면 엘버트로스는 열흘쯤 지나 집으로 되돌아온다.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으로 추적해보니 어떤 엘버트로스는 하루 만에 2,400km를 날았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6배다. 그리고 어떤 엘버트로스는 42일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새도 있었다. 동물들은 두뇌 속에 저장된 기억력이나 두뇌 속에 들어있다는 자석의 힘만으로 집을 찾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두뇌 밖 우주에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일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 생화학과 루퍼트 셀드레이크 교수는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 모유 수유하는 새내기 엄마들과 젖먹이 아이들 간의 통계를 내보았다. 엄마들은 갓난아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종종 놀라운 일을 겪는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데 갑자기 젖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전화해보니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고 있다지 뭐예요. 제 몸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냈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수유기간 6개월이 넘는 엄마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2명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만일 모든 정보가 두뇌 속에 갇혀 있다면 이런 텔레파시는 불가능하다. 텔레파시란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이 두뇌 밖을 벗어나 저 멀리 타인에게 전달되는 시그널이다. 옛날 고대 원주민들은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는 텔레파시로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미국의 여의사인 말로 모건의 저서인 무탄트 메시지에서도 그녀가 50여 명의 호주의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과 6개월간을 함께 맨발로 호주 사막을 횡단 여행하면서도 원주민들은 하루 온종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텔레파시로만 의사 전달을 하며 생활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의 기능이 퇴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일례로 차에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 모두는 길치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듯이 말이다. 상기에 예시된 사례들이 입증하듯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송한 정보로 가득하다. 그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에 영구히 저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어떤 정보도 캐낼 수 있는 것이다. 우주에 저장된 온갖 정보들은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하나씩 축적 저장되어 온 것들이다. 한편 셀드레이크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한다. 어떤 동물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그 아이디어는 우주의 영점 공간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 임계치에 이르면 공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같은 종의 동물들 전체가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을 집단 기억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융은 이 집단적 정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이 집단적 정보에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도 들어있다.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모든 정보를 지닌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도 연구가 지지부진하면 항상 자기 벽에 걸어놓았던 전기의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 사진과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차례 영감을 떠올려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실토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사갈 때마다 두 사람의 사진을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지난 수백 년간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대의 양자물리학자들은 두뇌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뇌의 99.999%가 빈 공간이다. 이 공간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가? 만일 모든 정보가 인간 각자의 두뇌 속에 저장된다면 두뇌가 죽을 때 모든 정보도 함께 죽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사이먼 버프비치 박사와 네덜란드의 두뇌 과학자 헤름스 로메인 박사는 각기 인간의 두뇌를 분석해보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두뇌가 몽땅 저장하려면 정보 처리 속도가 초당 1024비트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뇌는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까? 두뇌는 정보 저장 장치가 아니다.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다. 마치 TV가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즉 채널을 돌리면 각 방송국의 화면과 소리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0여 년간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해온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다.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산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셀드레이크 박사도 두뇌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는 장치다. 즉 두뇌는 정보가 저장된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생물의 DNA에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셀드레이크 박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졌다. 도토리는 어떻게 일정한 형태의 떡갈나무로 성장할까? 사람은 어떻게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성인으로 자랄까? 이것은 DNA가 정하는 게 아니다. DNA는 어떤 세포로 자랄 것이냐를 지시할 뿐 세포들이 합쳐져 어떤 모양을 형성할 것이냐는 결정하지 못한다.
예컨대 손이나 발의 DNA는 똑같다. 세포도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DNA가 똑같은데 어떻게 손과 발이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는 것인가? 손은 손 모양을 갖도록 하고 발은 발 모양으로 갖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주에 저장된 정보다. 미국 프린스턴대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인 로버트 길먼 박사도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DNA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예를 들어 떡갈나무의 DNA는 떡갈나무가 어떤 형태로 자랄 것인가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DNA는 수억 년에 걸쳐 우주에 저장된 정보의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두뇌의 정보도 DNA의 정보도 전부 다 우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다. 우리들의 지능은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혼의 99.9999%는 우주에 있고 0.0001%만 육신에 들어있다고 말을 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우리 각자의 두뇌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 즉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주파수를 잘 맞추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주에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 이처럼 텅 빈 우주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나는 왜 그 정보를 꺼내 쓰지 못할까? 답은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텅 빈 우주와 주파수를 맞추려면 내 마음도 텅 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주의 긍정 신호가 나한테 흠뻑 들어오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 각자는 마음을 비우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눈뜨고 있는 한, 단 한순간도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걱정, 저 걱정 머리에는 온통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항상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상상하라. 그러면 그대가 상상하는 모든 것,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되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